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예상문제 7번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말한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눈두장 찍어두시고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요 1번이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돈 받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돈 받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정류소란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 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맞나요? 틀리나요? 일단 정류소 그러면 뭐죠? 버스죠. 구간과 구간 사이에. 그러면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하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는 뭡니까? 그렇죠. 승차대죠. 택시 승차대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차대 란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을 승차 또는 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이것은 택시 승차대고, 지금 설문에서 보여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이거는 버스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2조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가 있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좀 전에 봤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대여사업, 세 번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네 번째 여객자동차 플랫폼 사업. 여객자동차 플랫폼 사업은 요건 개인 택시들에게 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좀 전에 봤고요. 대여사업이란 이렇게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터미널 사업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말한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류소란 택시 운송상용 자동차의 승객을 승하차, 승객 태우기 위한 장소 아니죠. 택시 승차대에 대한 설명이죠. 택시 승차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류소란 버스에서 승객이 대기하고 또는 승객을 태우는 것이죠. 노선과 노선 사이에 승객이 대기하고 승차하는 장소, 이게 정류소고, 이거는 택시 승차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 사업은 경형은 몇 cc죠? 1000cc죠. 소형은 1600cc 미만이죠. 중형은 1600cc 이상이고, 대형은 2000cc 이상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600cc 이상 승용차 그러면 중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쪽을 cc로만 요약한 것이 이것입니다. 경형은 1000cc 미만이고 소형은 1600cc 미만이며
중형은 1600cc 이상이고 대형은 2000cc 이상입니다. 모범은 1900cc 이상이며 고급은 2800cc 이상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장 흔한 거 대표적인 게 요거죠. 중형. 중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00cc 뭐다? 이상이다. 1600cc 미만이면 소형이다. 대부분 택시가 이 중형이죠. 중형은 1600cc 이상이다. 고급이 2800cc 이상이다. 이것도 이따금씩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중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운수 종사자가 하여서는 안 되는 준수상, 하여서는 안 되는 준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안 되는 준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해도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서도 안 되죠. 승차할 여객이 없더라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되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켜서는 안 되죠. 이건 개문발차라고 해서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문을 안 닫고 그냥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인사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문발차 안 되죠. 부당한 요금 받아서도 안 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하거나 여객 중도에 내리라고 해도 안 되죠. 답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뭐가 틀렸나요? 승차할 여객이 없더라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까? 승차할 여객이 없는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여기서 안 된다 맞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안 된다 맞는 것이고 안 된다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안 된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 보면 여객이 승하차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안 되는 거예요. 개문발차에서도 안 되고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는 행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금지되는 거예요. 준수상에서. 어떤 때요? 승하차할 타거나 내릴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무도 내릴 사람도 없고 밖에서 보니까 한 사람도 탈 사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는 보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설명드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서는 안 되는 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해도 안 되고 중도에 내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맞다는 얘기죠.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승차할 여객이 없더라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가 틀린 것입니다. 승하차할 여객이 없다면 정류소를 지나쳐도 된다. 반대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왜? 아까 본 것처럼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객이 승하차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러면 승하차할 여객이 없다면, 즉 내릴 사람도 없고 탈 사람도 없다면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칠 수도 있다
하는 반대 해석이 나오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 택시 운전자격 시험은 어떤다고요? 문제 은행식이다. 계속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은 정해진 문제, 예를 들면은 500문제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추첨식 뽑기를 해가지고 계속 70문제씩을 낸단 말이에요. 이론 문제 60문제에다가 지리 문제 10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나온 문제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문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문제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했다. 과징금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미터기 부착 안 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다 다르죠. 1차에서 안 했으면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미터기 부착 안 하면 1차에서 40만 원 과징금 맞습니다.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46조 1항과 관련돼 가지고 택시 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 그러면 1차 4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60만 원 더블로 뛰죠.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40에서 곱하기 2로 뛴다. 80, 곱하기 2, 160. 그래서 1차 40, 2차 80, 3차 160만 원. 뭐 했을 때요? 미터기 안 달고 운행했을 때. 택시 운송사업자가 미터기 부착 안 하고 운행했다. 1차 과징금 40만 원. 다음 중 배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 택시의 차량으로 오른 것은 2400cc 미만 일반 택시 차량 몇 년이죠? 개인 택시가 아니라 일반 택시입니다. 네, 차량 4년입니다. 이 차량도 이따금씩 나오니까 확인은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에서 개인 택시가 이렇게 되고 일반 택시가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개인 택시는 나올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택시가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법조문에 들어와서 이거일 수도 있어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가 6년입니다. 2400cc 미만 4년, 2400cc 이상 6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2400cc 미만 4년이고요. 어쩌면 친환경 자동차도 나올 수도 있다.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입니다. 일반 택시에서 경영 소형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3년 6개월짜리는 그렇게 나올 확률은 없고요. 그래서 4년, 2400cc 미만 4년입니다. 차량, 차 나이죠. 그러니까 2400cc 미만이면 4년이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대차해야 돼, 대차. 다른 차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4년 지난 것은 폐차하느냐? 폐차는 아니에요. 뭐 나가서 택시가 아닌 다른 차로 뭐 자가 승용차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택시로서는 대차를 해야 돼요. 다른 차로. 그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4년. 그래서 다음 중 배기량이 2400cc 미만이다. 차량은 4년이다. 다음은 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택시 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교육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택시 운송 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구역별 택시 몇 대까지를 허용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이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단 말이죠. 우리 시는 이번에 개인 택시를 몇 대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인 택시 허가를 면허 허가를 뭐 거의 내주지 않는다라든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심의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심의의 심의상이 아닌 건 뭐냐 지금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택시 운송 사업의 경쟁력, 서비스 향상이면 됐지. 어디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력 향상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없죠. 뭐 택시하고 버스하고 경쟁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택시하고 뭐 미국의 어느 회사의 택시하고 뭐 경쟁해야 될까요? 언론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아도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택시 운송 사업의 경쟁력 향상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향상하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택시정책위원회 심의사항, 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몇 대로 할 것이냐, 개인 택시는 몇 대로 하고 사업구역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건 심의사항이 아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 뭐 어디하고 경쟁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루는 문제는 100%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다음 중 감차위원회 위원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개인 택시가 우리 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이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건 전부 이제 감차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죠.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위원이 됩니다. 사업구역 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대표자 됩니다. 구역 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대표자도 됩니다. 사업구역 내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직원 아니에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대표자는 되지만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감차위원회 위원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사업구역 내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대표자, 사업구역 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대표자, 사업구역 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대표자, 뭐 노조의 대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도 대표자가 있는 거예요. 택시 운송 업무에 관해서 학식이 풍부하거나 전문가 이런 사람. 그런데 일반 택시 운수 회사의 직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운수 종사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차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대표자,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대표자, 구역 내 운수 종사자의 대표자. 기사님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운송 사업자, 무슨 운수 주식회사의 무슨 대리 누가 이렇게 심의위원회 들어간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직원은. 도로교통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한다. 교통상의 위험 방지 맞죠?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장애 제거 맞습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해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위험 방지, 장애 제거 해서 뭐한다? 원활한 교통 확보. 그런데 도로 사용요금 징수의 편리화를 도모한다.
어떻게 하면은 통행료 많이 받고 잘 받을 것인가? 이것이 교통법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도로교통법 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그러니까 위험은 방지하고 장애는 제거해서 뭐하냐? 원활한 교통 확보. 이게 목적이다. 돈을 얼마나 잘 받느냐,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 사용요금, 통행료, 징수 편리화 도모, 이것은 도로교통법 목적은 아닙니다. 9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 그래서 지정된 도로 맞죠?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맞습니다.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맞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보도, 인도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경계석이 이렇게 놓여 있죠. 요걸 가리켜서 연석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연결해서 놓여진 돌이 선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연석선. 그래서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게 만든 거. 이걸 보도라고 하고 여기는 차도가 되고. 차로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게 차선이죠. 이 차선은 요거가 차로잖아요. 차로. 차가 이렇게 일렬로 다니는 거, 이게 차로. 차로와 차로 사이를 이렇게 구획 지은 선,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차선이라고 하죠. 근데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게 차로가 아니라 차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차선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쭉 읽어보시고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로도로, 정호청 정비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한다.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 다니게 하는 도로, 이건 도로법상의 도로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니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도로가 된다. 도로법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에 지정된 도로, 차도란 연석선으로 보도를 구분하는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등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 중앙선 읽어보시고요. 차로, 요거죠.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화면을 중지하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은 뭐다? 차로가 아니라 차선이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로 틀린 것은 조금 전에 봤죠? 도로법에 따른 도로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도로입니다. 농어촌 정비도로 도로입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특정 소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럼 다 맞으니까 틀린 건 이게 틀렸겠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틀렸죠.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소수가 아니라 다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것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정 소수의 사람이 다니게 한 장소 하니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어린이.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란 13세죠. 그런데 딱 봐도 여기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계 있겠나요? 없겠죠. 정답은 4번이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죠. 학원의 설립, 태권도 학원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 그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시설의 설치에 이용해보는 체육시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거는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할 때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부분, 이것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한번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없는 것,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바로 요거죠. 고등교육부였던 대학 및 전문대학. 12번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하느냐? 일단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기가 중앙선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요. 여기 사람이 다니지는 못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로 다니고 차도 여기로 다니고 사람이 여기로 다니고 차도 여기로 다니고 이런 도로란 얘기예요. 근데 이 중앙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앙선이 있으면 사람은 요 가장자리로 다녀라 이런 말이에요. 중앙선이 만약에 없으면 알아서 다녀라 이거예요. 여기로 다녀도 돼요. 여기로 다녀도. 중앙선도 없으면. 여기는 차도입니다. 왜 여기로 다닙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중앙선도 없는, 그리고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 사람이 꼭 요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이런 법이 없어요. 왜?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이 있으면 이 갓길로 다녀야 돼요. 그 말이죠. 그런데 보도차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이쪽으로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이 있으면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에요. 2025년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8조 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디로만 다녀라? 보도로만 다녀라.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부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예외적인 거고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길 가장자리로 다녀라. 조금 전에 봤듯이 근데 여기 이렇게 중앙선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데로 다니지 말고 여기는 다니지 말고 요. 어차피 여기 이제 인도는 없으니까 보도는 없으니까 여기로 다녀야 되는데 요 가로 다녀라 이 말이에요. 이 중앙선이 있으면. 그런데 보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가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로 다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다녀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여기서는 어떻다고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선이 없어요. 그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운전기사가 왜 여기로 다녀요? 그러면 중앙선이 없으면 전 부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고 따로 인도가 없어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화면 멈추시고 완전히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중앙선도 없는데 꼭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전 부분으로 다 다닐 수 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행렬을 통행해서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밑에서부터 봅시다. 기 또는 현수막 등을 규대한 행렬. 차도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그랬지만 차도에 이게 중앙선입니다. 어디로? 요 가 쪽으로 행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렬. 지금 여기서 사다리 목재 들고 뭐 어쩌고 하고 군부대나 그 밖에 준하는 단체 기 또는 현수막은 다 뭡니까? 가능하면 요 중앙선에서 이쪽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인도는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깃발 들고 또는 뭐 군인들 부대 이동하고 할 때 이쪽으로 다니면은 사람도 못 끌어다니니까 차도로는 다니되 중앙선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한다. 외국 원수가 와가지고 퍼레이드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도로를 다 막고 지금 퍼레이드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 길로만 다니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한다. 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세계 1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퍼레이드 해주겠다.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이때는 중앙을 통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이런 경우는 차도로 들어가서 통행할 수는 있지만 차도의 갓길로 다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교통법 9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멈추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다닐 수는 있지만 이게 중앙선이면 부대를 이동하든 뭐하든 이게 차도의 우측, 여기가 우측이잖아요. 이쪽. 인도는 사람 다니니까 그렇다고 하고 차도의 우측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우측으로 다녀야 합니다. 우측으로. 여기에 있네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외국의 국빈, 대통령이 방문했다, 퍼레이드 한다. 이런 경우는 뭐 한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그래서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뭐 퍼레이드 한번 해준다. 공항에서부터. 이럴 경우에는 중앙도 통행할 수 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견인되는 차가 지켜야 하는 등화. 자, 견인되는 등화가 아닌 것은 자, 견인되고 있는 차는 이제 레카차가 앞에서 끌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차의 앞이고 뭐 여기가 뒤라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도 이 차에 미등이라든가 이런 걸 켜줘야 돼. 미등, 차폭등. 그래야 뒤에 오는 차가 이 차를 식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견인되고 있는 차에도 켜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안 켜도 되는 건 뭐냐. 등화가 아닌 것은 그랬죠. 뭐겠어요. 전조등이죠. 뭐 헤드라이트 비춰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내 여기 차가 끌려간다 이런 거만 알려주면 되니까. 차폭등, 미등 이런 것만 해주면 되겠죠. 번호등 이것만. 미등, 차폭등, 변호등. 끌려가는 차는 이것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나 여기 지금 이 뒤에서 끌려가고 있으니까 들이받지 마세요. 이러고 가르쳐주면 되죠. 차폭등은 앞에도 있고 요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이 차폭등이. 그래서 뭐 앞으로 매달았든 뒤로 매달았든 미등하고 차폭등하고 번호등만 켜주면 뒤에 오는 차들이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조문에 나와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일부러 조문들을 다 찾아읽혀 준 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견인되는 차는 미등하고 차폭등하고 번호등을 켜라. 전조등을 켤 필요는 없다. 15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 이상이면 이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되느냐. 음주운전 기준이죠. 알코올 농도 몇 프로 이상이죠? 그렇죠. 0.03% 이상이죠. 만약에 여기서 0.08까지 미만이면 정지인데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면허 취소입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화면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8%가 되면 뭐한다? 취소한다. 면허 취소입니다. 0.03%밖에 안 나와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아무 사고도 안 냈는데 0.08% 이상이다. 그래도 면허 취소입니다. 0.08% 이상에서 운전했다 하면 면허 취소입니다. 0.03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했다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16번입니다. 다음 중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덤프트럭,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승차 정원이 20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15인 이하까지 할 수 있어요. 15인 이하니까 15인까지 할 수 있죠. 일종 보통 면허로. 15인을 넘어서면 초과하면 어떻게 되죠? 16인부터는 일종 대형이 있어야 합니다. 적재 중량은요. 12톤까지 12톤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1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를 할 수 있는 거 11톤 할 수 있습니다. 총 중량이 10톤 미만이라야 합니다. 근데 10톤인 특수자동차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자, 10톤인 특수자동차 10톤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못하죠. 12톤 미만을 할 수 있으니까 미만은 그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상은 그 숫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0톤 미만까지 할 수 있는데 10톤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12톤 미만을 할 수 있는데 12톤 미만을 할 수 있는데 11톤이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승차 정원이 20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 15인 이하니까 15인까지 할 수 있어요. 일종 보통으로. 16인부터는 일종 대형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계속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제1종 보통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덤프트럭 안 되죠. 대형이야죠. 승차는 20인 이상 안 되죠. 15인까지 할 수 있죠. 11톤 이상인 11톤인 화물 자동차는 할 수 있죠. 12톤 미만이면 되니까. 10톤인 특수자동차 못하죠. 10톤 미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승차 정원 몇 인입니까? 15명 이하입니다. 적재 중량 12톤 미만입니다. 총 중량 1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암기해 두시고요. 2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까지 2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를 할 수 있으니까 11톤이니까 가능하다. 덤프트럭 못하고 승차 정원 15인승까지 할 수 있는데 20인승이니까 못하고 총 중량 10톤 미만인 차만 할 수 있는데 10톤이니까 못하고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입니다. 17번입니다.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 안전조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엔진에서 냉각수가 막 뿌럭뿌럭 오버히트 하면서 나옵니다. 지금 엔진이 과열됐죠.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비상경고등을 작동시킨 후 도로의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하여 일단 정차한다. 맞죠?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보닛을 열어 엔진을 냉각시킨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에도 많은 분들이 막 기투를 걸고 자기가 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시면 이거는 맞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맞는지를 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작동시킨다. 에어컨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엔진이 열받아갖고 오버히트 하는데 에어컨 계속 켜면 안 되겠죠. 빨리 에어컨을 꺼야 합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킨 다음에는 냉각수의 양을 점검하고 라디에이터 호스의 연결 부위 등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버히트가 발생했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과열된 엔진이 더 손상되지 않도록 즉시 차량을 바로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에어컨을 끄십시오. 엔진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에어컨을 끕니다. 엔진이 열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시동은 유지하십시오.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동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워터펌프라든가 냉각팬이 다 작동을 안 해버려요. 엔진이 식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엔진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그대로 켠 상태에서 보닛을 여는 겁니다. 보닛은 왜 열어요? 빨리 식으라고. 보닛을 열어서 엔진룸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네. 주의는 하셔야 돼요. 보닛을 열 때. 그렇지만 어떻게 시동을 걸어놓고 보닛을 여냐 그러는데, 뭐 문제 틀리시려면 어쩔 수 없고 맞추시고 학교 가시려면 이대로 따르십시오. 냉각수 확인하고요. 냉각편 확인하고 이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긴급출동 서비스에다가 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든 해가지고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고 에어컨 끄시고 시동은 유지하시라. 왜? 시동을 끄면 워터펌프도 작동 중단되고 냉각팬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더 뜨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동을 그대로 켠 상태에서 엔진이 빨리 식혀라고 보닛을 열되 주의는 하셔라. 왜? 물이 끓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냉각수 확인하고. 그래서 엔진에 오버히트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계속 작동시켜라. 안 되는 거죠. 끄고 더 이상 과열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엔진 계통에서 시동 모터가 작동되지 않거나 천천히 회전하는 경우 추정 원인과 응급조치 사항. 자, 시동 모터가, 스타트 모터가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방전됐든지 아니면 단자가 탈락됐든지 접지 케이블이 느슨하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 쪽에. 배터리 보는 겁니다. 추정 원인은 접지 케이블이 이완되어 있다. 그러면 접지 케이블을 느슨하게, 이거 틀렸죠? 다투져야죠. 접지 케이블을 느슨하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꽉 조인다? 뭐 단단하게? 어쨌든 이런 용어가 돼야죠. 느슨하게 이거 아니죠. 추정 원인,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러면 충전하면 되죠.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환한다. 추정 원인, 배터리 단자가 부식되거나 이완되거나 빠졌다 그러면 부식됐으면 깨끗이 닦고 이완됐으면 바로 접속시켜주고 빠졌으면 끼워 넣어서 고정시키면 되겠죠. 엔진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세르모터가 돌리지를 못하더라. 그러면 뭐예요? 적정 정도의 오일로 점도가 적정한 걸로 교환한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느슨하게 여기가 틀렸죠. 다투져야겠죠. 꽉 조인다, 단단하게 조인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좌우 바퀴가 동시에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작용을 하지 않다가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을 하면 차체의 기울기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고속버스나 이런 걸 타보면 왼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기우는 이런 길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을 받쳐주는다 해갖고 평형을 유지하려고 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스테빌라이라고 하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는 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요게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바퀴와 이쪽의 바퀴가 이 평형이 맞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여기가 돌멩이가 이만큼 했고 여기가 훅 올라왔다. 이러면 한쪽이 껑충 뛰니까 차체가 휙 기울겠죠. 이런 경우에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이 평형을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요게 스테빌라이저라고. 스테빌라이저. 그 여기서 보이는 요거 있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가리켜서 쇼곡, 쇼버 또는 쇼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일, 스프링이 있고 요 안에서는 유압이 흐르는 거예요. 유압이.
그래서 이 코일이 내리 누르면은 급격하게 부드럽지는 않겠죠. 이 기계적이니까. 이거를 이 속에서 유압이 이 구멍으로 통과해 가지고 급격히 내리미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겠어. 또 내려왔다 올라오면 또 여기서 좀 막아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유압이 작동해 가지고 이걸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게 뭐냐면 쇼크 좀 적게 먹으라고, 쇼크 할 때 쇼크자죠. 쇼업 쇼버가 되는 거예요. 완충 또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쇼업 쇼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빌라이저는 양 바퀴가 평형을 유지해서 기울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된 거, 요게 스테빌라이저, 요게 쇼업 쇼버. 그래서 쇼업 쇼버도 좀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봐두면, 롤링 억제, 급격한 코너링이나 차선 변경 시 원심력으로 인해 차량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 타이어 접지력 유지.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속업 쇼버가 아니라 스테빌라이저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좌우 바퀴의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비틀림 스프링 형태의 금속 막대이다. 이쪽하고 이쪽 바퀴를 이렇게 서스펜션을 연결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이쪽이 기울면 이쪽하고 평형을 유지하도록 맞춰주는, 기울기를 감소시켜서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 바퀴가 동시에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작용을 안 하다가 바퀴가 서로 다르게 상하 운동을 한다. 한쪽은 그대로 있는데 한쪽에 돌멩이 치갖고 위로 훅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양 평형을 맞춰주는 것이 스테빌라이저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그러면 기울기를 감소시켜주는 거. 다음은 속업 쇼버를 보겠습니다. 속업 쇼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업 쇼버는 움직임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스프링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뭐가 이 유체 압력이 발생시켜서 진동의 흡수를 당겨주는 거예요. 스프링이 수축하려고 하면 속업 쇼버는 어떻게 한다? 수축하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유압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완충시킨다. 속업 쇼버는 노면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 일정 상태까지 그 진동을 정지시키는 힘이 감소력이 좋아야 한다. 코일에서 확 누르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누르는 이 힘을 감소시켜준다. 이게 속업 쇼버다. 그래서 승차감이 부드러운 거예요. 만약에 코일밖에 없다 그러면 훅 들어갔다 푹 나왔다 할 거예요. 요걸 가운데 있는 이 속업 쇼버의 가운데 여기가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여기에 있는 유압이 이놈이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유압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고 해서 기계 장치에 의한 그 급격한 거, 부드럽지 않은 거, 이걸 속에서 유압이 완충해 주는 거예요. 완충해 주는 거. 이게 속업 쇼버라고요. 근데 스프링의 열 에너지를 상하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 준다? 스프링이 열 에너지인가요? 이 기계적 에너지지. 이것을 이 안에 있는 유압에 의해서 유압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요게 아까 봤던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요게 속업 쇼버. 그래서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현가 장치죠. 요 가운데 요 막대 모양 있죠. 막대 모양. 여기 이제 이 안에 유압이 들어있는 피스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 유압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면서,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유압이 밑으로 내려주면서 완충작용하면서 어떻게 되냐? 부드럽게 해준다. 부드럽게. 이걸 이제 우리가
현가장치다. 쉽게 말하면 완충장치다 이런 말이에요. 완충장치다.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한다. 똑같은 그림이고요. 작동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단차나 돌길을 지날 때 한 바퀴가 돌멩이가 이렇게 있었고 툭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며 수축하고 팽창한다. 쇼버의 내부에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게 피스톤이 있단 말이에요. 피스톤 있고 유압이 있다고 이게 유압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좁은 구멍 오피리스 이 피스톤의 이 좁은 구멍 사이로 유압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내릴 때는 올라가면서 스프링이 올라갈 때는 내리면서 완충을 해준다. 저항력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걸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유체 저항이 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 저항이 스프링의 진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해가 됐죠? 스프링이 진동 에너지를 이 안에 있는 피스톤에서 이걸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이게 내리면 얘 올라가고 요게 스프링이 올라가면 내리면서 감소시켜준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이 수축하려고 하면 쇼버는 수축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스프링이 늘어나려고 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발생시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이 안에 있는 유체가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한다. 누르면 올리고 얘가 올라가면 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스프링의 기계적인 이 운동을 이 액체가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 그래서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피스톤이 움직일 때 실린더 안의 유체가 피스톤의 작은 구멍인 오리피스로 통과하면서 저항을 일으킨다. 이때 발생하는 저항력이 스프링의 상하 운동을 감소시켜서 진동을 제어하는 원리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쇼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프링의 열 에너지를 상하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 거꾸로 됐죠? 스프링의 기계적 운동 에너지를 유압에 의한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의 교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